자, 2020년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공부했던 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선사시대 초기 국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제시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좀 꼭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초가지붕에 있는 토시를 만들어서 거주한다. 자, 그리고 모양이 무덤과 비슷하다. 무덤과 비슷하다는 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문이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출입문은 위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토실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고요.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하고 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즉, 제천 행사가 5월이라는 건데 초기 국가에서 제천 행사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천 행사는 10월에 개최가 되지만 여기처럼 5월에 개최가 되는 나라는 5월제가 있고 그리고 10월제가 존재하는 나라죠. 자, 그러면 5월제와 10월제가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토실이라고 하는 집에서 사는 나라는 사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만의 집은 토실, 그리고 또 초가지붕의 전신인 귀틀집, 이런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제시문에서 선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서 국력이 크게 쇠퇴했다. 자, 북방 지역에 위치해 있고 선비족,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하면 부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했고 특히 벼농사가 발달했다. 자,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그리고 벼농사의 발전하면은 사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특히 사만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발달해서 저수지를 많이 축조했었다라고 하죠. 자,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한다. 자, 이런 풍습을 우리가 책화라고 하고요. 책화는 동해의 풍습이 되겠죠. 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취수혼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는 이거를 형사 취수제라고 배웠고요. 형사 취수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만에 관해서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친 여러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줄에 일단 사림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림이 조정에 참여하여 공론이 실행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사림이 조정에 없어 공론이 헛되이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지난 기묘년에 사림이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을 지켜나갔는데 남곤 심정의 무리가 기회를 타 그들을 일망타진했다. 자, 그러면 사림이 있고 이 사림을 공격한 게 남곤과 심정이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림이 훈구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사림은 무슨 사림이냐면 기묘년의 사림이다라고 해서 기묘사림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묘명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묘사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전체는 결국 기묘사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사화 중에서 기묘사화는 중종 때 있었던 사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광조를 비롯한 요 기묘사림 또는 기묘명현 요 세력에 대한 개혁, 세력의 개혁에 관해서 골라라. 여기서 여러 정책이라고 하면 이 여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기묘년의 조광조였던 개혁 정치.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급진적 개혁 정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개혁 정치에 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경연과 언관의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경연을 중시했었고 언론은 이제 비판 기능 같은 것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다. 자, 그리고 소격서의 폐지.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기관이고요. 그래서 유교를 강조하는, 특히 성리학을 강조하는 이런 사림들은 도교라든가 불교를 모두 다 배척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박납의 폐단.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바로 박나배 폐단이니까 이런 박나배 폐단을 없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 인재 등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림을 빨리빨리 등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게 하는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론 수렴을 위해서 붕당을 활성화하였다. 자, 이미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사림과 훈구가 대립을 하는 걸 우리가 사화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사화가 연산군에서부터 명종 때까지 총 이제 4번의 큰 사화가 있었고, 이렇게 사화가 지난 후에 왕으로 하면은 선조 때쯤 가면은 모든 훈구는 사실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 사림만 남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림이 남아서 결국에는 더 많은 사림들이 등용이 되고 이 사림과 사림들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도록 싸우게 되는데 이걸 붕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등장을 하려면 요 사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림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선조 이후에야 붕당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바로 이 정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이 붕당 정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붕당 정치, 붕당이 성립된 시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선조 이후에 선조 때 붕당이 성립되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왕 15년 3월에 신라의 사실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신라 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귀족의 딸을 보내서 왕비로 삼도록 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왕, 가에 해당하는 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제 동성왕. 자, 그러면 백제 동성왕과 함께 신라 소지왕, 소지마립간이죠. 자, 소지마립간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되는데 자, 여기다 써볼까요? 결혼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냐? 이 시기는 이때쯤. 그러니까 5세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5세기 말쯤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왕 2년 7월에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미우성 등의 약 40여 개의 성을 함락했는데 그때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공격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왕은 백제 왕이 지금 어디를 공격했냐면 신라를 공격했고 결국에는 대하성이라는 성까지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다. 자, 그러면 나는 백제의 의자 왕 때 결국에는 대하성을 비롯한 신라를 공격했었다. 그래서 대하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시기는 언제냐면 7세기 중반쯤. 자, 그러니까 5세기 말에서 7세기 중반쯤을 찾아라. 자, 왕으로 하면 동성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자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왔던 왕들,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냐, 백제 왕들만 한번 찾아보면 무령왕도 들어가고요, 성왕도 들어가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의자왕 전에 있었던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로 하면은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왕들은 뭐 위덕왕, 무왕 이런 왕들이 들어가죠.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고, 자, 신라는 소지왕과 그리고 의자왕 때 이 신라 쪽은 즉 공격을 당한 쪽은 누구냐면 선덕여왕 때예요. 그래서 소지왕과 선덕여왕 사이에 그 왕들, 6세기 왕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나라의 그런 왕들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보통 이렇게 사이와 사이, 이 시기 사이에 어떤 일들을 골라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왕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은 훨씬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쉬워요. 왜냐면 너무 그냥 막막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 언뜻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처럼 이 사이에는 동성왕과 의자왕 사이니까 어느 왕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자, 고구려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자,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무찔러 줬다. 어느 왕 때? 광개토 대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하면은 광개토 대왕이고요.
광개토대왕 시기로 하면 언제냐면은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면 5세기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세기 초니까 여기가 5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아니고, 자, 니은 볼게요. 신라는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다. 자,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한 건 신문왕, 자, 구주 오소경, 구사장 십정, 국학 설치, 전부 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니까 이때는 7세기 말, 7세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네요.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고 통일 전 왕이고 이 왕은 통일 후 왕이니까 당연히 나 이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으로 갈게요. 신라는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자, 여기서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면 진흥왕. 자, 진흥왕 같은 경우는 6세기의 왕이죠. 그래서 요 시기 사이에, 자, 여기는 5세기 말이고 여기는 7세기 중반이니까 이 사이에 6세기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맞는 설명. 자, 백제는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자, 이렇게 도읍을 곧 옮겼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꿨다. 어느 왕이냐면 성왕. 성왕도 진흥왕과 사실 비슷한 시기죠. 그래서 6세기. 이 시기는 크게 자, 5세기 말에서 7세기 사이에 6세기 왕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6세기 왕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디귿 리을이었죠? 체크.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우리는 4번 문제 가볼게요. 가와 나와 관련된 사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소련 적색군을 도와서 내전에 참전하였으나 적색군의 배신으로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 소련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적색군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상자를 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래요. 자, 자유시 참변은 소련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소련의 내전에 참전했다가 오히려 무장 해제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나온 사건, 도망온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었고요. 자, 영릉과 뒷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하여 수시간의 격전을 벌였다. 우리는 이를 역습하여 2일간의 격전이 계속되었다. 자, 양세봉의 영웅적 독전으로 적을 사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총을 노획했다라는 표현이고, 자, 일단 여기서는 영릉가, 자, 영릉가 뒷산 그리고 양세봉, 우리가 이 두 개의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 나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고요. 자, 한중연합작전 중에서도 여기서는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인 건 어떻게 알았냐면 양세봉이 싸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선혁명군과 플러스 중국 의용군이 전투를 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해서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조선, 그 다음에 의용, 그리고 영, 흥. 자, 그래서 조선, 의용, 영흥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한중연합작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혁명군이 있고 한국 독립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혁명군에 우리 암기할 때는 조선, 의용, 영흥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1932년의 전투예요. 그래서 요 시기 사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21년부터 32년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제시문 가볼게요.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연합하여 민족혁명당을 창설하였다. 자, 여기서 민족혁명당. 자, 그런데 어디서 창설했냐면 중국 관내에서 창설했죠. 자, 중국 본토로 다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인 민족운동 시작된 거예요. 1935년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과 지향점을 두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이었고요. 이 국민대표회의로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현상유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조명하가 일본 귀족인 육군 대장 구니노미야를 타이완에서 척살하였다. 자, 독검으로 찌르게 되는데 이 독검 끝에 독이 묻어 있어서 결국에는 온몸에 독이 퍼져서 결국 죽게 된 사건이에요. 이 구니노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일왕, 우리가 이제 천왕이라고도 부르는 일왕의 장인이기도 했던 귀족 출신이었죠. 자, 이게 언제냐면 1928년의 의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우리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만 나와도 1929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1년에서 32년 사이에 들어갈 일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답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온 사건들은 지금 다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특히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연도를 좀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요 사건에, 특히 근현대사, 특히 무장투쟁 이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연도를 암기를 할 것. 이거는 우리 시험장 가기 전까지,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선 후기 간행된 저서에 대한 설명.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자라든가 뭐 국학 연구라든가 그런 내용이죠. 자, 명남루 총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서를 바탕으로 최초로 지전서를 국내에 소개했다. 자, 일단 명남루 총서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냐?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우리가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을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19세기 북학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던 중상학파 실학자를 북학파라고 하는데 이 중상학파 실학자들은 18세기 주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한기라는 사람은 중상학파 실학자에서 개화파 실학자, 개화파 사상가들 딱 중간쯤 되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최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상학파 실학자 북학파에서 그 다음에 20세기 개화사상가들 그 중간쯤의 단계가 바로 최한기라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최한기의 저서가 명남루 총서인 것까지는 맞지만 여기서 지전서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최초로 지전서를 소개하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김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최한기가 아니고, 그래서 역학도해라는 책에서 지전서를 최초로 주장했다. 자, 지전서를 최초로 주장한 건 최한기도 아니고 홍대용도 아니고, 보통 지문으로는 홍대용이 최초로 주장했다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둘 다 아니고 여기서는 김성문이 주장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자, 흠음신서에서는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이용감의 설치가 제시되었다. 자, 그러면 흠음신서는 누구의 저서냐? 정약용의 저서예요. 자,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되게 많은 저서가 있잖아요. 뭐 500권 썼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3권, 꼭 3권은 알아야 된다. 자, 그 3권이 뭐냐면 경세유표. 자,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흠흠신서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3권을 우리가 1표, 2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제목만 알면 안 되고요. 내용까지. 그래서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조직에 관한 개혁안을, 그리고 목민심서는 요 목민관이라고 하는 게 지방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관의 어떤 도리. 자, 그 다음에 흠음신서는 감옥 사무, 형옥 업무에 관한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농민인데 감옥에 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혁을 하자. 이게 바로 흠흠신서죠. 자, 그러면 일단 흠흠신서라고 하는 게 정약용의 저서인데 여기에서 이용감의 설치를 제시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용감의 설치를 제시한 책은 이 중에서 흠흠신서가 아니고 경세유표, 중앙정치조직의 개혁에 관해서 제시한 경세유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고요. 자, 임원경제지는 농업기술 이외에 중국의 농서를 모두 참조해서 농촌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망라했다. 즉, 농업 백과사전,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임원경제지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그래서
둔전론을 제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했고요. 맞는 설명이고. 자, 그다음에 오지연 문장 전상고는 중국과 우리나라 고금의 1417항을 고증적 방법으로 설명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백과사전이네. 그래서 백과사전적 저서 중에 하나고요. 이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런 총망라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는 백과사전적 저서.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이고. 자, 그래서 디귿, 여기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죠?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실학 그리고 국학에 관한 저서와 저자 연결하는 거 여러분. 자, 잘 몰라도 된다. 내용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제목하고 지은 사람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조선 후기 서적들의 특징이에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6번 가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왕대의 사실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휘는 거요, 처음 휘는 심이다. 자, 원종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순경태후 김씨인데 고종 23년에 태어났다. 천성이 관우하여 희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어렸을 때 오로지 학문의 뜻을 두고 글을 읽어 대의를 알았다. 자, 그러나 연락에 빠지고 여러 소인들을 친근히 하였으며 부자 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 자, 원종의 아들이래요. 자, 그러면 고종의 아들이 원종. 그리고 원종의 아들이 지금 이 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고종 어디서 들어봤냐면 무신집권기 뒷부분이 다 고종이었고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고종이었고,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왔고 우리가 뭐 한 30년 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화를 맺을 때 태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태자가 원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종이 화의를 맺으러 갔고, 솔직히 말하면 항복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화의를 맺으러 갔고 그 아들부터, 그러니까 원종부터는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냐? 충렬왕이 되겠죠. 그래서 원간섭기는 뭐 이제 원종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충자 이름이 붙었죠. 그리고 원나라 쿠빌라이, 즉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요. 그래서 원나라 공주가 시집을 왔고 원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일본 원정에 동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제를 또 개편하는, 관제 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충렬왕. 자, 그러면 충렬왕의 업적을 한번 찾아보는데, 자, 우리는 제가 밑줄 친 이거 한번 더 이제 얘기해보고 갈까요? 자, 부자 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간이라는 건 원종하고의 사이가 아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충선왕과의 사이를 말해요. 자, 충렬왕과 충선왕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충렬왕이 왕이었다가 그 뒤에 충렬왕이 어떤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쫓겨서 원나라로 가게 되면서 왕위를 계승하죠. 그리고 나서 충선왕이 왕이 됐다가 다시 또 조비무고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또 쫓겨가요, 원나라로. 그때 충렬왕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실제로 원나라에서도 충렬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충선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눠질 정도로 사이가 그닥 좋지가 않았다. 자, 이렇게 왕을 두 번 했어요. 이런 걸 중조라고 하고, 이렇게 왕을 자주 교체했다는 건 원나라가 간섭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막전을 설치했다. 서막전 설치, 즉 이제 국자감의 재정을 더 튼튼히 하고 장학금을 더 많이 주려고 한 거죠. 자, 서막전 설치 충렬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일본 원정을 시도했다. 자, 원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목표가 아니었고 그 뒤에 일본까지도 점령하고자 해서, 일본을 가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은 수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배들을 건조해서 일본 원정을 시도했죠. 자, 그럼 우리 일본 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번 갔는데 2번 다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태풍이 불어서 전부 다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2번 다 실패했지만 충렬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훈이 왕명에 따라서 해동고승전을 편찬했다. 해동고승전은 무신집권기 때. 자, 각훈이라는 승려는 교종 승려예요. 그래서 교종의 입장에서
승려들의 전기문을 쓴 거예요. 자, 이재현이 성리학을 고려의 최초로 소개했다. 자, 일단 이재현이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한 게 아니고요. 누가 소개했냐면 안향이라는 사람이 소개했죠. 그래서 이재현이 활동했던 시기는 공민왕 전후 시기를 말하는, 물론 이제 충선왕부터 있긴 하지만 그 시기이고, 하지만 이 시기에 이재현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시기도 조금 틀리고 그리고 업적도 틀리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볼까요?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을미 4월에 사립학교령을 반포함으로써 외국어 학교로 성균관의 관제 소학교령이 반포되었고 한성 사범학교와 부속 소학교를 창립했다. 자,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그리고 한성 사범학교와 부속 소학교. 자, 이런 것들을 설립했던 시기는 언제냐? 그게 을미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을미년에 이렇게 학교도 만들고 뭐 령도 만들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을미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건 1895년에 있었던 개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간부는 사립학교의 교육 내용이 갖춰지지 않고 그 조직이 불완전하여 조금도 교육기관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고 혹은 기초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홍석패는 금방 흥했다 금방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학교가 적지 않은데 이런 나쁜 풍속은 없애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립학교령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사립학교령이 발표된, 그런데 여러분 앞에 주어를 보시면 통간부예요. 자, 그러면 통간부는 아직 우리 국권피탈 되기 전이고 사립학교라든가 뭐 신문을 규제한다든가 어떤 모임을 규제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애국개몽운동 탄압이죠. 4대 악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만들어졌고 그중에서 여기에서는 사립학교령. 자, 그러면 사립학교령은 언제냐? 1908년을 말하는 거예요. 1908년. 자, 그래서 을미개혁에서부터 사립학교령 1908년까지의 시기 안에 뭘 찾으라는 거냐면 학교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라.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자, 개신교 선교사라고 나와 있고요. 배제학당을 설립했다. 자, 그러면 배제, 이화 뭐 이런 학교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880년대 중반쯤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제학당은 1885년에 만들어진 학교죠. 이때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학교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자, 최초 조선인이 설립한 여학교인 순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자, 순성여학교라는 학교는 1899년에 생긴 학교인데, 자, 이 순성여학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서울 북촌, 그러니까 이제 양반 동네에 양반 부인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찬양회라고 하고, 요 찬양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신문에다가 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선언문이 뭐였냐? 여성 통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자, 우리 여성들이 왜 남자가 이렇게 해주는 것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선언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 예를 들면 뭐 황성신문 같은 데서 제 뭐라고 하면서 기사를 실었냐면, 원래 우리 논설을 이 자리에, 이 지면에 실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이 글을 이 신문에 논설로 대신 실른다. 그러면서 여성 통문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찬양회에 의해서 여성 통문이 발표되고 찬양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이때. 자, 그런데 이때 이 찬양회라고 하는 그 여성 부인들 단체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관립여학교를 만들어 달라. 자, 아직까지는 이런 이화학당, 앞에 우리 배제학당 설명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학교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자본으로 만든, 우리 민간인들이 스스로 만든 여학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관립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예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학교를 차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학교죠. 자, 그 다음에 민영환이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흥화학교를 설립했다. 민영환 우리 들어본 적 있죠?
을사조약 체결될 때 자결한 인물이 바로 민영환이잖아요. 자, 흥화학교는 1898년에 만들어진 학교였어요.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개화 인사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했다.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1883년에 만든 학교죠. 자, 그러면 95년에서 1908년 사이에 들어갈 학교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순성여학교랑 흥화학교랑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사립학교들.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신민회가 만든 학교들도 있고요. 이런 교육기관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교육기관에서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가끔 여러분 어떤 걸 물어볼 때도 있냐면 어느 지역에 만든 학교냐. 예를 들면 자, 뭐 서전, 서숙, 명동학교는 간도에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나 뭐 이승훈 선생이 만든 대성학교나 오산학교는 이제 한반도 안에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8번 다음 자료의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동북양계 여러 성에 경문을 보내 불러 말하기를 소문을 들으니 서울에서는 중방에서 의논하기를 북계에 가까운 여러 성에서는 대체로 거세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마땅히 가서 토벌해야 한다 하고 군사를 크게 동원하였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는가. 각각 병마를 규합하여 속히 서경으로 나오라. 자, 서경에서 모이자. 우리가 주륙을 당하느니 서경에서 모이자라고 하였다. 이에 천령 이북의 여러 성들이 와서 호응하였다. 자, 지금 현재 중요한 일을 어디에서 결정해요? 중방에서 결정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결국에는 정부에 반발하는 세력이 모여서 뭘 하겠냐? 반란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반란의 진원지가 된 곳은 어디냐면 서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중방이 모든 것의 중요한 중심지고 회의를 하는 기구고 합의기구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언제예요? 무신집권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서경 지역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 그럼 서경에서 일어난 반란을 말하는 거죠. 자, 무신집권기인데 중방이 있을 때면 최씨 이전이고 최씨 이전에 서경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문만 봤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제시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들 또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겠구나. 자, 그러면 자, 무신집권기에 최씨 이전에서 서경에서 일어난 반란 조위총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서경 유수였던 조위총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정부에 반대해서 봉기를 일으켰죠. 무신의 반발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많은 농민들이 와서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반무신난보다는 농민 봉기의 성격이 훨씬 강했던 게 바로 이 조위총의 난이었죠. 자, 그러면 조위총의 난 찾아볼게요. 1번 명종 보기를 목적으로 했다. 자, 명종 보기를 목적으로 한 거는 김보당의 난이라는 반란이 있었어요. 김보당의 난. 최씨 무신 정권 타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자, 최씨 정권 이전에 있었던 반란이죠. 어떻게 알았냐면 중방이 핵심 기구인 거 보니까. 자, 세 번째, 신라부흥을 주장하면서 일으켰다. 신라부흥은 김삼이 효심의 난을 비롯한 김삼이 효심의 난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뭐 이비의 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중앙 무신들에게 3년간 항거했고 즉 무신들에게 저항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많은 농민이 가세했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조위총의 난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답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4번. 자, 9번 볼게요. 밑줄 친 상, 왕이겠죠? 상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차대의 상이 이르기를 근일의 선비들이 취향이 바르지 않은 것은 대체로 소품의 글에서 온 것이다. 소품이라는 것은 명청의 문체의 지류이다. 오늘날 와서 바로잡는 방도는 그 도를 한번 변화시킴에 달려있으니 또 지나치게 사교를 허비할 필요도 없다. 다만 마땅히 그 사람을 평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글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지 소품의 글, 즉 이런 좀 가벼운 문체의 글들만 너네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문제야.
예전의 그런 진중한 예전 성리학적 문체로 돌아가야 한다. 자, 폐관 소품체를 쓰지 말고 폐관 소품체 안 되고 그 대신 고 문체 예전 문체로 환원 돌아가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가벼운 글 쓰지 말고 옛날 진중한 문체로 돌아가라. 자, 이거를 문체를 바로잡겠다. 문체 반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런 문체 반정을 주도한 왕이 누구냐? 왕 물어봤죠? 정조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조 재위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1번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국벌을 준비했었다. 자, 우리 조선 후기에 국벌을 준비한 왕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효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남인이 주도했던 숙종초가 있었어요. 자, 서인이 주도했던 효종 때, 그리고 남인이 주도했던 숙종초. 그래서 아니고 2번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다. 자, 대전 통편을 편찬한 게 바로 정조. 자, 3번 논란을 빚어온 노비 신분 결정 방식을 종모법으로. 자, 그러면 노비 종모법을 확정, 법제화하였다. 영조. 자, 청계천을 준설하여 실험 문제와 홍수 문제를 해결했다. 자, 청계천 준설. 그러면 영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영정조 구별하는 문제 너무 잘 나오죠? 너무 꼭 기억해야 한다. 자, 정답 체크해 볼게요. 정답은 2번. 자, 10번 볼게요. 현대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순서대로. 자, 이렇게 현대사 문제에서는 순서 정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볼게요.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국민적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걸 6.3 시위라고 하죠. 자,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고요. 자, 이 시위에서 나온 구호 있어요, 여러분. 구호. 자,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자,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장래한다. 장래한다는 건 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정의는 죽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6.3 시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이 분신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이죠.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으로 일어났다. 자,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4월에 4.13 호원 조치가 있으면서 이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가 있었다. 6월 민주항쟁.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중임 제한 없는 6년 중임제로 하는 법이 반포되었다. 중임 제한을 그러니까 폐지한 거죠. 말하자면은 자, 중임 제한이 없는 6년짜리 대통령.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년짜리 대통령은 한 번밖에 없네요. 유신 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기는 유신 체제. 자, 헌법이 반포되었다라고 했어요. 유신헌법이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1972년, 보통 우리가 10월 유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면 제일 먼저 6.3 시위 기억,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 니은, 자, 그리고 유신 체제 리을,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자, 답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2번. 현대사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시기, 연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1번 가볼게요. 자, 조선 정치기구인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궁 서고에 보관된 도서를 관리하고 학문과 관계되는 일을 하며 임금의 물음에 응한다. 자, 그리고 재학 이상은 모두 다른 직무의 관리로 겸임시키고 모두 문관을 쓰며 경연을 담당한다. 자, 여기 이 기관에 소속된 관리들은 경연, 왕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역할이죠. 경연을 한다. 자, 도서관리, 그리고 학문연구, 임금 자문, 그리고 경연 담당. 자, 이런 어떤 학문적인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기구가 어디더라? 자, 이런 기구는 홍문관이죠. 자, 물론 집현전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관원이 경영관을 겸한다라고 했으니까 홍문관 체크하시면 되고요. 홍문관은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임금의 지시를 받아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는다. 자, 뭐 당상관 4명이고 겸임하고 뭐 종일품이다 쭉 나와 있는데 자,
국왕이 만약에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재판한다. 그럼 어디로 가서 재판하면 됩니까? 의금부에서 재판하면 되죠. 그래서 나는 의금부. 자, 그러면 가. 자, 1번. 가는 관리 임명의 공정성을 위해 서경권을 행사했다. 서경이라고 하는 건 오품 이하 관원을 임명할 때. 자, 오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한다. 자, 이런 걸 서경권이라고 하고요. 고려는 모든, 그리고 조선은 오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권한은 양사, 대간, 이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양사, 사로 끝나는 게, 사로 시작하는 게 두 개. 사헌부, 사간원. 이렇게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홍문관 아니고 사간원 사헌부. 자, 두 번째, 가는 성종 이후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했다. 성종 때 만들어졌고 그전에는 집현전이었는데 계승한 거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3번, 나는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따로 빼서 관청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사간원. 그래서 우리 사간원 독립 기억나요, 여러분? 태종 때 사간원 독립. 그 사간원 독립이 중서문화성에 있는 낭사를 따로 빼서 관청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간원. 사간원이 하는 일은 왕에게 간언, 건의하는 거죠. 말하는 비판, 건의. 자, 가와 나는 모두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자, 홍문관은 왕권 견제기구. 의금부는 강화기구. 그래서 가는 강화기구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홍문관이구나. 이런 어떤 제시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구나. 자, 11번의 정답은 2번. 자, 12번 볼게요. 다음 화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저화는 최초의 지폐로 공양왕대에 제작되었다. 자, 저화는 종이돈이죠. 자, 우리가 원 간섭을 받을 때 원나라의 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에 여러 보초들이 들어오면서 종이돈 괜찮다, 써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우리도 고려 말에 종이돈을 만들었고요. 조선으로 넘어오면 태종 때도 종이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상평통보는 자, 조선 후기에 널리 쓰인 화폐예요. 인조 때의 일상적인 거리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런데 인조가 아니고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유통된 거는 숙종 때. 자, 그럼 인조 때는 상평통보가 처음으로 주조됐을 때. 처음 만들어진 건 인조. 널리 전국으로 유통된 건 숙종. 시기가 다르죠. 자, 당백전은 멜렌도르프가 전왕국을 설치하여 발행한 돈이다.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자, 건물 새로 지으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발행했던 고액의 화폐가 당백전이고, 자, 멜렌도르프가 전환국이라고 하는 요 이제 화폐 만드는 기구예요. 전환국을 설치하고 주도해서 만들었던 화폐는 당오전. 당백전 아니고 당오전이라는 화폐예요. 자, 그 다음에 백동안은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 공포되면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1차 가보개혁 때. 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1차 가보개혁 때 이때 은본이 화폐 제도를 실시했어요. 은본이 화폐 제도를 실시했어요. 자, 은본이 화폐 제도를 실시하면서 은이라고 하는 화폐는 너무 고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화를 막 가지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백동화, 황동화, 적동화 이런 것들을 보조화폐로 발행을 하게 돼요. 자, 다시 설명.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하는 건 1차 가보개혁 때 반포가 된 건데 이때 은본이 화폐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게 바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은본이 화폐 제도라는 건 은을 본위 화폐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 기준으로. 근데 은이라는 게 고액의 화폐니까 너도 나도 막 몇 개씩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낮은 단위의 돈을 보조화폐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화폐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때 만든 화폐가 백동화, 황동화, 적동화.
자, 그러면 백동화는 신시화폐 발행 장정이 공포되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그러면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저화, 공양왕, 그리고 태종 때 만들어진 게 저화다. 자, 13번 봅시다. 가와나 주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한,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자,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도 동맹자적인 성격도 있겠지. 자, 민족주의 중에서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하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지는데 이 민족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랑 동맹을 맺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동맹을 맺을 수 있겠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친하게 지내보자. 제휴 한번 해보자. 그 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 제시문을 우리는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고요. 이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건 주로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시한 거죠. 그래서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결국 여기서 주장한 건 뭐예요? 뭘 하자?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당,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자.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중에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통합을 하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주의 활동을 일제시대에 많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제도가 뭐였죠? 법이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으로 계속 당하고 있어. 안 되겠어. 우리만으로는 힘들겠어. 민족주의 계열과 제휴를 해야겠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회 선언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과거에 정당한 정당적 협동정선을 편성하는 데 만족하였던 과오를 결연히 청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결성해서 자, 독자적인 세력을 결성할 거야. 계급적 실력으로 공개적 정치 조직을 영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회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해소라는 게 결국엔 해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하자? 해체시켜버리자. 왜? 우리는 계급적 실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를 없애자. 풀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바로 해소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신간회를 없애자는 해소론이 되겠고요. 해소론은 1931년에 이때 신간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우회 선언이라는 건 신간회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자, 만들자 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 주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 일제는 치안유지법 제정을 계기로 등장했다. 자,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정우회 이제 조선공산당 세력에서 너무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은 여러분 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년대 나온 지문 중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치안유지법이죠.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고 이걸로 탄압을 너무 받으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통합해야지. 그래서 맞는 설명. 가는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간의 연대를 촉구했다. 자, 누구누구랑 연합하는지 잘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은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고 자치운동이라는 게 일본이 허락만 해주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엔 누구랑 힘을 합쳐야 되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힘을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맞는 설명. 자, 나는 코민테른의 계급투쟁을 강화하면서 제기되었다. 자, 봅시다.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이 어려우니까
공산당 회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 세계 공산당들은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다 명령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 공산당 회의, 명령을 주도하는 회의를 코민테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 다 내려오는구나. 처음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회주의 너네 힘들지? 그럼 민족주의를 합쳐도 돼. 이게 코민테른의 명령이었으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코민테른의 명령이 뭐였냐면 더 열심히 사회주의적 운동을 해야 돼. 그걸 우리가 계급투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 운동만 해라. 이제 민족주의랑은 이제 그만 찢어져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그만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 배경 중에 코민테른의 계급투쟁 강조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나는 조선 노농총동맹 조직과 조직의 계기가 되었다. 자, 이거는 노농총동맹이죠.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의 단체, 합친 단체예요. 1924년에 노농총동맹이 만들어졌었어요. 노농총동맹. 자, 그리고 노농총동맹이 이렇게 나눠져요.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 자, 이제 총동맹 생략. 자, 조선 노농총동맹이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나눠졌어요. 요 나눠진 시기가 언제냐면 1927년에.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설명. 자, 봅시다. 나는 조선 노농총동맹 조직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만들어진 게 24년이고 여기는 31년의 얘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제시문 한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4번. 아무 상관없는 건 4번. 자, 그래서 1920년대 민족운동 중에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에 관한 설명이에요. 신간회의 설립 배경과 해체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신간회 활동도 물론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만 신간회의 성립과 해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자, 14번 가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우리가 또 승려 문제 또 한 문제쯤은 또 나와줘야. 자, 봅시다. 그는 언제나 술에 취한 채 방방곡곡 촌락을 누비며 노래를 부르고 불도를 전한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술에도 취하고 되게 자유롭네. 자, 이 때문에 뽕 따는 늙은이에서부터 무렵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거는 다 이 사람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어. 원효죠. 원효의 아미타신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토종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무애사상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원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1번. 승려를 기리기 위해서 9세기 초에 고선사 서당화상비가 건립되었다. 자, 만약에 여러분 1번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넘어가서 2번부터 보고 올라옵시다. 자, 2번. 당 현장의 사상을 계승한 규기와 논쟁하면서 교리 이해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당나라 현장법사라고 하는 승려가 이 어떤 종파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이제 제 선생님인데 이 승려, 신라의 승려죠. 이제 우리나라 승려가 이 사상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제자가 규기인데 규기랑 서로 논쟁, 쉽게 말하면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자, 유식불교의 원칙, 유식불교와 관련된 원칙. 그래서 당나라 현장법사, 그리고 규기 또는 유식불교 나오면 원칙이구나. 자,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자, 아미타 신앙은 나왔는데 관음 신앙이 플러스 같이 나오면 원효 아니고요.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니구나. 자, 참회를 중심으로 하는 점찰법회를 정착시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고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우리 참회만 보고 요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점찰법회,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점찰법회가 있고 법상종을 개창했죠. 법성종은 원효였고 법상종은 진표. 그래서 여기서는 진표라는 승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 있죠?
답은 1번이네요. 자, 이 승려를 기리기 위해서 9세기 초에 고선사라는 절에다가 서당화상비, 서당화상이라는 비를 세웠다. 서당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서당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설서당이에요, 이름이. 이 사람 아들 이름이 설총이잖아요, 원효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설씨예요. 그리고 원래 이름 서당이에요. 그래서 이 서당화상비라고 하는 건 원효를 기리기 위한 비석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1번, 2번, 3번은 다 누군지 찾을 수 있고 설령 4번을 참외만 보고 요새라고 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누구냐?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체크. 자, 정답은 14번에 1번. 자, 승려나 불교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는 나온다. 무조건. 그래서 불교 문제는 그게 원효냐, 의상이냐, 진울이냐, 뭐 의천이냐, 뭐 요새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어떤 누구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꼭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5번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 자,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이네요. 자,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우리 이거 남북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북협상은 1948년 4월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자, 조선공산당에서 일으킨 사건이고요. 1946년 5월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건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수립 다음이죠. 그래서 1948년 9월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 왜냐하면 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임시정부 수립해야 되는데 소련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1947년 9월에 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설립되었다. 1946년 12월에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제일 먼저 니은부터 오죠? 니은 그리고 미음 그 다음에 리을 그리고 기역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찾았어요. 정답은 2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따로 뭐 설명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딱 나오면 언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날 때까지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죠. 현대사니까. 자, 정답 2번. 다음에서 언급된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지금 별도로 청을 설치해서 매년 봄과 가을에 토지 1개월마다 쌀을 거두어 본청에서 수납하게 하소서. 본청에서는 물가의 시세를 보아 쌀을 박납인에게 지급해서 수시로 물품을 조달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자, 청을 설치해서 토지 1개월마다 봄과 가을 2번 나눠서 쌀을 거둡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주어서 물건을 사오게 해라. 박납인에게 줘서 처리하도록 해라. 그전에는 특산물로 세금을 내다가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으면서 이제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토지 1개월당 쌀로 내라. 이런 제도로 바꿨어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이라고 하죠. 자, 대동법은 광해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 약 100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광해군에서는 경기도 지방에서만 시범 실시하다가 숙종 때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물론 익류, 우리 세금 서울로 안 보내는 지역 있잖아요. 평안도, 함경도 이런 데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걷는 거죠. 쌀로.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대동법. 그러면 여기서 청을 설치해라 하면 여러분 무슨 청인지 이제 알겠죠? 무슨 청이냐면 선해청. 선해청을 설치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와라. 누구한테 맡겨요. 이제 그전에는 필요하면 거두면 되지만 이제는 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을 지정을 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게 하죠. 자, 그래서 대동법에 관련된 내용 잘못된 것. 자, 1번 공인이 등장해서 관청 수요품을 공급하고 조달하였다. 공인 맞네요. 충청, 전라, 경상, 황해, 사도에서는 연해읍과 산군을 구별해서 각각 쌀이나 포, 전 등으로 상납하도록 한다.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일단 특산물로 집집마다 세금을 내던 것을 쌀이나, 요 쌀이라는 건 이제 1개월당 뭐 한 12두 정도 내죠. 쌀이나 배 또는 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돈은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나 포나 옷감이나 전, 돈으로 내도 된다. 이거를 대동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지역에서는 각각 쌀이나 포나 전으로 세금을 내라. 맞는 설명 딱 대동법이네요. 상남미는 감소하고 유치미가 증가하였다. 자,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서울로 올려보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상남미.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운영비로. 그게 유치미.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상남미는 증가하고 유치미는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관청 운영비는 줄어들고 서울로 더 많이 올려보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방 관청들이 어려워지겠죠? 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럼 아껴 쓰겠어요? 농민을 수탈할까요? 수탈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농민을 수탈하는 계기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남미는 증가하고 유치미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숙종 시기에 인유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대동법 그럼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 자, 우리 대동법 문제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의 그런 내용이죠. 체크 꼭 해보시고. 자, 그러면 17번. 다음 사건의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호리모토는 훈련장에서 구리제로 도망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호리모토 일본인인 것 같은데 돌에 맞아 죽었다. 자, 또 다른 일본 사람으로 성내에 들어왔다가 죽은 사람이 7명이나 되었다. 난민들은 천연정을 포위하고 손을 휘두르며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다. 일본 공사 하라부사 요시타다와 그 휘하에 있던 일본인들은 대우를 변성해 도망쳤으나 포를 쏘고 칼을 휘둘러 가까이 따라잡지를 못해서 결국 도망갔다. 자, 그러면 호리모토는 어디서 죽었어요? 훈련장에서. 이 훈련장은 군사훈련장, 즉 별기군이라고 하는 새로 만든 신식 군대를 훈련시키는 게 일본의 몫이었고, 그 일본의 훈련 교관이 바로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는 겨우겨우 도망갔다. 제물포로 막 도망가서 막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난병들이 일본 교관, 그 다음에 일본 공사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한 거는 언제냐? 이모군란 때. 자, 이모군란의 원인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도시 빈민의 위기, 어려움 때문이죠. 쌀값 폭등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모군란의 결과 중간에 흥선대원군이 잠깐 집권해서 개혁을 하지만, 자, 도망갔던 민씨 세력, 그러니까 민씨 세력은 겨우 목숨만 건지잖아요. 도망갔던 민씨 세력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 자, 우리는 조약만 한번 써볼게요. 조약. 조약은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돼요. 청나라하고 체결한 거겠죠? 그리고 이때 고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 고문으로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배상금 내라. 우리 이렇게 위기를 겪었으니까 배상금 내라. 그리고 우리도 무서우니까 군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바로 재물포 조약이고, 자,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한테만 혜택 줘. 우리도 줘.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늘리는 그런 조약을 체결해요. 간행이정을 늘리는.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멜렌도르프랑 마젠창 등을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고문. 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으로 1881년에 파견됐었죠. 이거 82년이고. 그래서 시기가 다르네요.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친군형과 사형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청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군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군제 개편이 훈련도감을 없애고 중앙군으로서 친군형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로 설치한 게 맞고요.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 정답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2번. 영선사 파견은 더 전이다.
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아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 이렇게 우리 근대에 있었던 사건들 있죠. 특히 사건은 결과랑 연결되기 때문에 조약들도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18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그는 우리 밑줄 있다고 하고 그는 1930년대 중반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조선 후기 특징의 학문, 그런 특정 학문 경향이었던 실학을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학문으로 재발견했다. 그는 신채호의 고대사를 계승했고, 자, 그 다음에 한 군현의 위치를 밝혔고, 광개토 대왕 릉비를 해석했다. 자, 그럼 그는 누구냐? 자, 조선학운동, 실학연구, 신채호 계승, 광개토 대왕 릉비 연구. 딱 떠오르네. 떠올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인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인보를 찾으면 되는구나. 자, 정인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강조했던 민족주의,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얼 사상이에요. 우리가 얼만 똑바로 잘 챙기면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얼 사상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 민족 정신으로 조선심을 강조했다. 조선심은 문일평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고요. 자, 동아일보에 5000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했다. 당연히 정인보. 자, 일제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정체성론이라는 건 너네 역사는 정체, 멈춰 있어. 자, 이것을 반박하면서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한 사람이 백남운. 동명서왕실기 명림답부전 대동고대사론이 저술됐다. 자, 이거 누구냐면 박은식. 자, 우리가 박은식 신채호 시험 1번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인보, 문일평, 백남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저서, 활동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정답 체크할게요. 정답은 2번. 그래서 정인보 찾으시면 되고요. 자, 19번 볼까요? 다음 가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문무왕 8년 김유신에게 뭐를 주었다. 우리 김유신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런 왕족이나 공신에게 이제 공을 세운 대가로 말하자면 이제 보너스로 준 토지가 뭐냐? 식읍. 자, 그 다음에 신문왕 7년에 나를 지급하였다. 자, 나는 관료전. 그 다음에 내외관에 다를 없앴다. 다는 노급. 자, 우리가 똑같은 신문왕이지만 앞에서 먼저 실시한 게 관료전을 주는 거예요. 먼저예요. 우리 항상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 둘 중에 뭐가 먼저냐? 관료전 지급이 먼저, 그 다음 노급 폐지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덕왕 21년 처음으로 백성한테 준 토지는 정전. 시급, 관료전, 정전, 노급, 정전 순서대로 자 볼게요. 가는 조세 징수권과 노동력 징발을 할 수 있었다. 자, 조세를 징수하면서 노동력도 같이 징발, 즉 세금도 걷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일도 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맞고 관리들에게 관등에 따라 지급되었고 수조권만 지급한 것이다. 자, 조세 징수권과 노동력 징발은 그러면 권한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관료전이라는 토지는 수조권, 그러니까 조세 징수권만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조금 있는 토지예요. 자, 그런데 신문왕 때는 왕권을 강화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귀족들한테는 혜택 조금 있는 토지를 준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자, 관료전이라는 건 조세 징수권만 있는 거예요. 노동력 징발권은 없는 거죠. 맞는 설명. 다는 고려시대에도 지급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모두 폐지되었다. 자, 노급은 고려시대에도 지급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없어졌다. 자, 노급은 신라시대부터 쭉 있었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있었냐? 고려 초까지. 고려 초 태조 때 노급을 줬다는 기록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없고요. 자, 그런데 시급은 쭉 있었어. 고려시대에도 쭉. 왜냐면 고려시대에도 여러분 최충원한테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줬어. 경순왕한테 경주를 시급으로 줬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은 고려에도 있었고. 그럼 언제 없어졌어? 조선 초에 없어졌어요. 시급은 조선 초 세조 정도까지 있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고려시대에도 지급됐다고 아니고 고려 초에만 지급됐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의 목적은 왕권 강화와 농민 경제 안정이었다. 자,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고 생활을 안정시켜야 열심히 세금도 잘 내겠죠. 그래야 왕권도 안정되고 그래서 농민에게 지급한 거니까. 자, 그러면 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 여기서 이런 토지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는 토지들이고 여기서 시급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나머지는 우리가 순서도 막 외우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대 경제 중에서 토지제도의 변천 중요하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 가볼게요. 자, 다음 가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또 통일정책이 또 한 문제쯤 나와줘야죠. 봅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의 3원칙을 발표했으며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하나.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하나. 힌트가 2개네요. 7.4남북 공동성명.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고요. 자, 7.4남북 공동성명은 72년에 남북한 유엔에 동시가입, 자, 유엔에 동시가입한 직후에 체결되었다. 그래서 상호 화해와 불가침, 쳐들어가지 말자. 불가침을 선언했다. 이거는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거죠. 1991년에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 전에 동시가입,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이제 쭈루룩 연결되죠. 자, 가로 인해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개설했다. 자,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직통전화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전화잖아요.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거고요. 자, 나 직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자, 남북 기본합의서 다음에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합의가 돼요.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나 이후에 6.23 평화통일 선언이 발표되면서 6.23 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 대화가 단절되었다. 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이제 풀네임으로 얘기하면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발표된 때는 1973년. 자, 73년에 우리 쪽에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유엔 동시가입하자. 한참 전이니까. 유엔 동시가입하자. 그리고 우리도 다른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도 다 잘 지낼게. 서로 교류도 하고 할게. 호혜, 평등 이런 걸 제시했더니 갑자기 북한이 모든 대화를 다 단절하면서 지금 한반도에 2개의 한국을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다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73년. 그러면 나 이후가 아니라 가 이후라고 해야 되겠죠. 자, 가와 나가 체결된 시기 사이에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자,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교환 방문했어요. 서울과 평양에서. 자, 그래서 85년의 일이다. 둘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 체크. 정답은 니은, 리을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쭉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자, 우리 선사시대 문제부터 현대 문제부터 불교랑 조선 후기랑 국학이랑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제시문 때문에 어려운 거고 여러분 고루고루 한번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헷갈렸던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공부했어?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었어. 내일 공부해야지? 내일은 없어요. 지금 공부 안 하고 놓치면 그 문제는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험 보셨으면 잘 모르는 거 오늘 체크, 오늘 복습.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우리. 이번에 좋은 결실 얻기를 바라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도 정말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꼭 좋은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여러분 좋은 성과 있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할 수 있다. 알죠? 여러분 나 칭찬해 주는 거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꼭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응원하니까 이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